네, 안녕하십니까. KF-21 보람의 미사일 무장이 공개되었습니다. KF-21 개발과 생산을 주관하는 KAI에서 지난 3월과 4월 각각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한 미티어 AIM-2천의 탑재 장면을 공개한 것입니다.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현존하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데요. 최대 속력만 마하 4에 육박하며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 내외로 추정됩니다. 또한 미사일 자체에 소형 레이더를 탑재하고 그 레이더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의 항공기는 물론 소형 UAV, 심지어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능면에서는 AIM-2천 통칭 IRIS-T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2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1초당 최대 60G에 육박하는 중력 가속도로 선회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미국이 사용하는 최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인더의 상위 호환으로 평가받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전투기가 정면을 향해 AIM-2천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후방의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동력인데요. 이외에도 KF-21에는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B, 합동정밀직격탄 JDAM 등의 항공폭탄 그리고 KPD-350 타우러스, AGM-65 매버릭 등의 공대지 미사일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의 무장이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대공 교전은 물론 지상 목표물에 대한 초장거리 정밀 폭격, 해상 목표물 타격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데요.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으로 미사일과 항공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는 총 12곳입니다. 주위 카부에 6발, 동체에 4발이 탑재되는데요. 무확산부터 스텔스 성능을 위해 내부 무장창으로 개량될 예정이라 현재 단계에서도 반매립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은 2개의 하드포인트는 동체 하부에 소재하는데요. 이는 주 야간 표적 좌표 지향, 표적 탐지 및 추적, 무장 정밀 유도 등 조종사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이 탑재되는 포인트입니다. 얼핏 KF-21의 최대 경쟁 기종인 나팔의 하드포인트는 14개,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9.5톤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KF-21의 경쟁력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의 유도 기술이 극도로 발전되어 한 발 한 발이 치명적이게 된 현대 공중전에서는 무장 탑재량이나 미사일의 위력보다 범용성이 더 높게 평가받는데요. 쉽게 말해 전투기를 수입하고 자국이 보유한 항공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없다라면 따로 무장 통합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포인트를 개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무장 통합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투기 수출입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KF-21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유럽과 미국의 최신예 무장을 모두 섭렵하면서 범용성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KF-21은 국산 항공기 무장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국, 유럽의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전투기가 될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KF-21 보람의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놀랍지도 않은데요.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정부와 국영 방산 기업인 PGG 모두 공공연하게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에 공식화는 지난달 PGG 회장이 방한하면서 참여 의사를 명문화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KF-21이 1단계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을 마무리 짓는 상태고 이달 중 전투적합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늦어도 2026년 이내에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한편 기존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인니가 미납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폴란드가 인니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인니가 KF-21 개발 사업에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를 가져간다는 건데요. 당초 공동개발국 협의 당시 인니는 KF-21 개발 비용의 약 20%인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9년 약 2,200억 원을 납부한 뒤 2022년 미납금의 1% 94억 원,
2023년 초에 400억 원을 납부한 게 고작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1조 원 이상의 분담금이 납부되었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인니가 하도 생떼를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분담금 일부를 석유, 천연가스, 고무 등의 현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은 든든한 파트너가 새로 생겨줬고 그동안 납부할 예산이 없다고 울상이던 인니는 빚을 안 갚아도 되니 서로 윈윈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니는 말만 공동개발국 기지 분담금을 제외한 어떠한 기술도 제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자 어쩔 수 없이 언니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인니 입장에서는 고작 1조 7천억 원만 납부하고 KF-21 보합형 시제기일 때 보합길 50대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20대 양산을 기준으로 KF-21의 단가가 약 700억, 80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니 사실상 4.5세대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KF-21을 사실상 4.5세대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KF-21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저 얻어갈 수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행패에 가까운 갑질을 부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따져도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KF-21과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KF-21 개발 기술의 100%를 요구하는 등 도를 지나친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에라도 인니를 퇴출하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KF-21의 실기체가 공개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양산 수량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인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고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제 인니를 가버린다 하더라도 KF-21을 둘러싼 대한민국 폴란드인니 다자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